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 권준수 지음 21세기 북스입니다. 오늘은 서가명강 21번째 시리즈입니다. 권준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것 같습니다. 뇌과학과 정신의학으로 치유하는 고장난 마음의 문제들. 요새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질병 혹은 어떤 아픔도 많이들 겪으시긴 하겠지만 정신적인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뇌를 알고 나면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책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학문의 분류는 의학입니다. 의학은 자연과학 안에 또 속해 있네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도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돼. 항상 겸손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의학 안에서도 임상의학 안에서 정신의학이라고 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요 키워드 살펴봅니다. 직감, 직관.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얻자면 시간이 걸리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정보도 좀 모아보고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시간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그냥 자기의 본능적으로 딱 판단하는 것. 그것을 직관이라고 합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습하고 갈고 닦은 후에 생기는 능력으로 전문가적인 기능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실력을 갈고 닦은 후에 생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 직감과 직관으로 판단을 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정신 기능이라고 여겨진다고 합니다. 무의식. 인간 정신은 우리가 인식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의식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확인하기 어려운 무의식으로 나뉜다.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은 불안을 일으키게 되는 억압된 원시적 충동이나 욕구, 기억, 원망 등을 포함하는 정신 영역을 의미한다. 무의식은 불안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정신 영역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정신 분석에서는 무의식이 마냥 좋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는 불안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이 책 자체가 우리가 뇌나 마음을 알므로써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편함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무의식을 잘 통제하면 성공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생긴다라는 책의 어떤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무의식은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뇌 가소성. 반복적인 외부 자극이 있으면 관련 있는 뇌신경망의 숫자, 강도, 형태가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신경회로는 기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정 부위의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그 기능을 다른 신경세포가 대신하기도 하고 부상이나 외부 자극으로 생긴 뇌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뇌의 자연스러운 능력이기도 하다. 뇌도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만 계속 사용하면은 다른 부분은 좀 감각이 둔해지고 기능이 감소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뇌 손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뇌가 또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합니다. 뇌 가소성. 저 가소성이라는 말이 좀 저한테는 생소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신경세포 간에 신호를 주고받는 화학 물질. 현재까지 200여 종류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주의, 기억, 각성을 담당하는 아세틸콜린, 행동, 인식, 동기부여, 보상, 중독, 주의력을 담당하는 도파민. 요새 우리가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도파민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네요. 수면, 각성, 기분 조절을 담당하는 세로토닌 등이 대표적이다. 수면을 담당한다. 기분을 담당한다. 최근에 어떤 모 연예인분께서 본인이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식물성 세로토닌을 좀 먹고 있는데 복용하고 있는데 본인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잠만 잘 자도 우리가 참 편할 수 있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나 활성에 이상이 생기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분비하고 그리고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상이 생기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뇌를 알 때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이 책의 제목처럼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인데 맞네요. 뇌를 우리가 알아야 마음도 알 수 있네요. 네.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 건강이 악화됐을 때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 이거 그냥 단순히 나 좀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서 뭔가 내 행동에 변화도 생기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위험 신호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다는 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네요. 평소와 달리 불안하고 긴장되고 우울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나 분노가 일기도 한다. 일상에서 느끼는 우울감은 대개 2주 이내에 극복된다. 그렇지만 병적인 상태인 주요 우울증은 특별한 스트레스나 사건 없이도 저절로 우울한 기분이 들며 우울의 정도가 심하고 2주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 이걸 읽으면서 느끼고 알게 된 것이 정신과 상담을 받는 분들이 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약이 저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궁금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약들이 대부분 뇌에 작용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물질들의 어떤 작용을 하면서 이런 마음의 변화까지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제야 좀 알게 됐습니다. 조현병. 이건 좀 무섭습니다. 조현병이라는 말 들으면 좀 무섭더라고요. 망상, 환각 같은 사고의 장애나 감정, 행동 등의 이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자, 감정과 행동 모두 이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입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진 병이라는 의미로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으나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신분열 걸렸다. 이런 표현들.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요새는 잘 쓰지 않네요. 조현병이라는 말이
의학 용어인 것 같은데 그냥 조현병이란 말 자체가 잘 쓰이는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뇌의 문제로 적절한 긴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긴 질환이라는 의미의 조현병으로 바뀌었다.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의미하며 적절한 조율을 통해 정상적인 음이 나올 수 있듯이 뇌의 신경세포 연결이 적절하지 않아 병이 발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의 병명이다. 이런 네, 의미가 있는지는 또 몰랐네요. 이 현을 잘 조율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상한 음이 나는 것처럼 신경세포 연결이 적절하지 않아서 발병하는 상징적인 의미. 자, 다음입니다. 신경조절술. 뇌신경망이나 특정 뇌 부위를 전기적 혹은 자장으로 자극해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 뇌영상술의 발달로 뇌의 기능적 및 구조적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부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늘날 정신질환 치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뇌의 국소 부위만 비침습적으로 자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은 편이다. 저는 지금 이 신경조절술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영화 같은 곳에서 보면 그 의자에 묶여서 머리에 뭔가를 씌우잖아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어, 해를 가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을 조절하려고 할 때, 조종하려고 할 때, 그런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뭐, 자장 혹은 전기적인 자극을 통해서 뇌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치료제.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과 같이 신체 및 정신질환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스마트워치나 밴드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관리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혈압, 맥박, 심전도 등의 생체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약물의 효과를 최적화해 치료에까지 활용한다. 특히 파킨슨병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중추신경계 질환, 인지행동 치료가 중요한 강박증, 공포증, 우울증 등에 효과적이다. 이젠 단순히 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약을 안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가 더 정확한 약을 처방하고 더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세상이 좋아지면 반드시 또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 소개를 이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들어가는 글. 프로이트 시대를 건너 발견한 세상. 일부.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둘러싼 아주 오래된 궁금증. 상상을 넘어 뇌의 실체를 마주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뇌와 함께 성장한다. 유전대 환경. 뇌에 관한 진실과 오해. 2부. 나를 아프게 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뇌. 마음의 문제에 지배당한 사회. 우울증, 삶을 뒤흔드는 슬픈 뇌. 조현병, 마음의 끈을 놓친 아픈 뇌. 공감받지 못하는 질병을 위한 이유 있는 변론. 3부. 행복은 마음이 아닌 머릿속에 있다. 프로이트에서 푸코까지 정신 분석의 탄생.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과학적 발견들.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행복한 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4부. 과학의 최전선에서 읽는 마음의 미래.
인간 고유의 능력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천재를 만드는 것은 영감이 아닌 뇌다. 정신분석의 시대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로. 인간 정신에 과학이 깃들다. 나가는 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비밀. 주석, 참고문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떤 걸 한번 다뤄보면 좋을까요? 작가님께서 참 뇌와 뇌를 통한 또 마음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목차만 봐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참 위로가 많이 될 수 있고 또 궁금증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행복한 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려 보면 어떨까 합니다. 결국에 어떤 증상들이 있고 이건 이래서 그렇다 저건 저래서 그렇다 라고 자세하게 또 책에서 다루고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니까요. 행복한 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 부분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글 프롤로그부터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프로이트 시대를 건너 발견한 세상 2016년 3월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의 경기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했다. 경기 시작 전 당연히 이세돌의 압승으로 끝나리라고 확신했던 나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직감이라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이라고 여겨지며 바둑 경기에서는 이 능력이 극단적으로 요구되기에 인공지능의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19 곱하기 19줄의 바둑판에서 벌어지는 경우의 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수를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니 아무리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더라도 인간의 직감력을 제한된 시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영어로 intuition이라는 단어는 직감, 직관 또는 통찰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결론을 얻자면 시간이 걸리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 짧은 시간에 파악하는 능력이다. 흔히 감이라고도 하는 직관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습하고 갈고 닦은 후에 생기는 능력으로 이른바 전문가적인 기능이다. 바둑은 이런 전문가 기능이 극단적으로 요구되는 게임이다. 직관이나 감은 우리 뇌에서 어떤 기전을 통해 생겨나는 것일까? 아직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뇌피질의 한계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 기억으로 남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뇌의 피질에는 한계가 있기에 일부만 피질에 남기고 대부분은 피질하 구조로 내려보낸다. 이런 작업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의식되진 않지만 피질하 뇌 영역에 많은 정보가 저장된다. 정보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서로 얽혀 있어서 일부만 자극이 되어도 연결되어 있는 여러 정보가 동시에 자극을 받음으로써 짧은 시간에 전체가 파악되는 이른바 패턴 인식이라는 현상으로 발전한다. 패턴 인식은 분석을 통하지 않고 현상만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러기에 감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제 구체적인 계산이나 분석을 통한 결과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간적 제약이 있을 때는 모든 과정을 계산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시간 제한이 있는 바둑 경기에서는 직관력이 큰 힘을 발휘할 것이고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가능성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반상 대결은 인간의 패배로 끝났다. 알파고가 승리한 이유를 딥러닝이나 몬테카를로 검색 기법 또는 강화학습 등 여러 용어로 설명하지만 사실 그보다도 이런 과정을 짧은 시간에 계산해내는 슈퍼컴퓨터 덕분일 것이다. 특히 병렬 계산을 위해 분산 컴퓨터를 이용했는데 CPU 1202개와 GPU 176개로 구성된 컴퓨터를 활용해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의 경로를 탐색한 것이다. 이세돌 구단이 1초에 100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내는 반면 알파고는 10만 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아무리 전문가 기능을 동원한 직관력이라도 컴퓨터의 계산 속도를 따라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인간의 뇌피질이 충분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된다면 굳이 무의식적인 직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자 무의식은 단순히 피질의 용량 부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35년을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무의식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고 받아들였던 나는 상당한 혼란에 빠졌다. 물론 컴퓨터처럼 계속해서 정보를 더 많이,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 뇌피질을 늘릴 수는 없을 테지만 말이다. 지크문트 프로이트 이후 정신과 의사들에게 무의식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흔들림 없는 프레임이었다. 바다에 떠있는 얼음에서 수면 위로 보이는 것이 의식이고 수면 아래에 있는 더 큰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의식의 조각들이 떨어져 구성된다고 했다. 그런데 카를 융은 집단적 무의식, 아니마, 아니무스, 더 나아가 자기라는 인간의 의식으로는 결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런 거대한 무의식은 정신과 의사에게 존재의 바탕이자 흔들릴 수 없는 절대적 토대가 됐다. 하지만 뇌피질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현상, 그 이상 또 이하도 아니다. 라는 나의 생각은 정신과 의사로서 당연히 받아들였던 심리현상 이해의 패러다임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과연 우리 뇌의 존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파고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우리 연구팀이 한국기원의 협조를 받아 오랫동안 프로 바둑 기사의 뇌 기능을 연구해 왔고 알파고의 승리로 계기로 인간의 뇌 기능이나 직관,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자연지능인 인간의 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뇌에 대한 평소 생각을 일반인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다. 아무쪼록 재미있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정신현상과 뇌 연구의 토대가 되었던 서울대병원 임상인지신경과학센터의 모든 분들과 이 책의 집필에 큰 도움을 주신 21세기 북스에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1년 12월 권준수 대신 읽었습니다. 아무쪼록 재미있게 읽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작가님께서 적어주셨는데 저는 벌써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뇌를 읽고 내 마음을 읽기 위해서 이 책을 폈는데 뇌가 좀 점점 아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입니다. 책을 덮어야 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정했던 부분 있죠? 복막한 부분. 행복한 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한 뇌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행복을 위한 너무도 당연한 방법들. 행복에 대한 많은 담론이 있지만 신경과학적으로 행복을 이해한다면 다음의 기본 사항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식단이다. 당이나 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음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와 달리 트립토판은 행복의 필수적인 물질로 필수 아미노산 중의 하나로 세로토닌의 합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직접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 합성이 불가하므로 바나나, 견과류, 계란, 연어, 양고기 등의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적절하고 충분한 수면이다. 수면은 낮 동안의 생활에서 벗어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인지 및 행동의 수행이 더뎌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세로토닌이 수면과 일주기에 대한 조절 효과를 갖는 만큼 적절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 수준의 세로토닌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일광욕이다. 많은 현대인은 실내 생활에 익숙해 인공빛만 쬐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적정량의 태양광을 쬐는 것은 일주기에 대한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의 합성도 돕는 만큼 적당한 일광욕은 필수적이다. 넷째, 운동이다. 꾸준한 운동은 뇌를 비롯한 신체의 노화를 막고 기억 기능의 중추인 해마의 나이를 더 젊게 유지하도록 도와 치매를 예방한다. 앞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경우 해마의 크기가 작아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운동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운동은 우울증에도 효과적이기에 경중등도의 우울증에는 운동이 치료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3개월간 유산소 운동을 한 조현병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해마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커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6개월 동안 자전거 운동을 한 조현병 환자와 운동을 하지 않은 조현병 환자의 뇌 백질 연결성을 비교한 실험도 있다. 연구 결과 뇌를 이루는 큰 백질 영역들의 연결성이 자전거 운동을 한 그룹은 크게 증가했고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감소했다. 운동이 뇌 백질 연결성을 증가시켜 뇌의 정보 전달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뇌도 휴식이 필요하다.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는 명상은 자신을 돌봄으로써 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또 다른 방법이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관찰하며 자신의 신체, 감정 등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을 높이며 뇌의 노화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명상은 뇌의 구조 및 기능도 변화시킨다. 명상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해마의 피질 밀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운동이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킨 것처럼 명상 또한 인지 기능과 스트레스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를 활성화한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명상을 한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쐐기 압수엽과 상두 정소엽, 하측 두회의 피질 두께가 증가했다. 특히 하측 두회는 불안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부위로 이곳이 두꺼워진 사람들은 불안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 챙김과 관련해 템플스테이는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절에서 명상과 신체 활동을 통해 복합적인 심신 수련을 하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현대인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수련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각 사찰에서 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일반인들도 쉽게 참가할 수 있고
외국에까지 많이 알려져 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전무한 상태였는데 우리 연구팀이 실제 템플스테이가 심신수련에 효과가 있는지 또한 뇌의 구조나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2014에서 2015년 2년간 지리산 대원사의 3박 4일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직장인 50명을 총 12그룹으로 나누고 33명은 사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17명은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했다. 체험형 템플스테이는 일반적으로 일컫는 템플스테이를 말하며 휴식형 템플스테이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절에서 자유롭게 쉬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우리는 체험형 템플스테이의 효과를 휴식형 템플스테이와 비교하는 연구를 한 것으로 체험형은 중재군이 되고 휴식형은 대조군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놀랍게도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대조군과 비교해 회복 탄력성이 상승했고 이 효과는 3개월 후에도 여전히 높게 지속됐다. 단지 3박 4일의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을 뿐인데 3개월 후에도 회복 탄력성이 증가한 상태로 유지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며칠간의 템플스테이 참가 효과만은 아닐 것이다.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후 일상생활에서도 규칙적이고 관조적인 생활, 마음 챙김과 같은 명상, 적절한 음식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속했을 것이고 이런 생활이 3개월간 유지됨으로써 여전히 회복 탄력성이 유지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뇌의 기능 및 구조 변화도 동반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전두엽과 두정엽 사이 그리고 뇌백질의 연결성이 더욱 향상됐다. 이는 인간의 뇌신경세포가 쇠퇴와 생성을 거듭한다는 뇌가소성을 지지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템플스테이를 통해 호전된 회복 탄력성이나 마음 챙김의 변화와 뇌의 연결성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 결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뇌의 변화를 확실히 동반하는 변화임을 의미한다. 또한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기능적 연결성이 더욱 강화됐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란 휴식을 취할 때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의 연합을 말하는 것으로 일하지 않을 때는 의식의 초점이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에 가장 초기 상태라는 의미에서 디폴트 모드라고 부른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것은 템플스테이가 단순히 휴식이 아니고 뇌에 더욱 깊은 쉼을 선사한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함께 읽기, 멍 때리기 대회, 뇌도 휴식이 필요하다. 지난 일요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다. 2014년 처음 시작한 이 대회에서 9세 초등학교 학생이 우승해 크게 관심을 끌었다. 9세는 뭡니까?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숫자를 세는 방법이 있어요. 뭐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9세를 9세라고 세는 게 아니라 단위를 말하는 거였는데. 멍 때리기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 멍 때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승하는데 그 기준은 심박동수를 측정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 있었네요. 전 전혀 몰랐네. 그러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우승자를 가리는 건지 좀 내심 궁금했었는데 심박동수라면은 어떤 상상을 하게 되면 변화가 있겠네요. 이해가 됩니다. 일리가 있네요. 멍 때리기를 잘하면 심박동수가 안정되기 때문이다. 불안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이 가빠지지만 안정이 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 사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외부의 자극을 처리하고자 뇌는 끊임없이 활동한다. 휴식 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오래 가지 못하고 망가지듯이 쉬지 못하는 뇌는 결국 탈진해버릴 것이다. 인위적인 자극이 많지 않은 조용한 산사에서 지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외부의 자극이 적기 때문에 뇌가 자극을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뇌에는 휴식이 필요하다.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이 없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활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1992년 위스콘신 대학교 학생이었던 비스왈은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MRI 연구를 하던 중 쉬는 동안에도 뇌는 정보를 활발히 교환하고 활동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뇌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쉬는 동안에도 무언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워싱턴 대학교 신경과학자 라이클 교수팀은 쉬는 동안에도 뇌의 특정 신경망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활발히 활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유명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다. 마치 컴퓨터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여 꺼지지 않는 한 내부에서 기본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뇌도 겉으로는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서로 관련되는 신경세포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내측 전전두엽, 후대상피질, 해마, 모이랑 등의 부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스마트폰으로 비교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껐지만 계속해서 뭔가 문자가 오면 화면이 켜지고 이런 느낌일까요? 어디선가 정보를 계속 전달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또 보여주려고 하고 확인시키려고 하고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위들은 외부에 자극이 오면 오히려 활동이 줄어든다. 휴지기의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외부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신경망이기에 주로 백일몽,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과 관련된 기억 회상, 미래에 대한 계획, 정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혹시 꿈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꿈도 뇌가 움직이는 걸까요? 꿈을 꾸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덜 개운하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꿈을 꾸면 뇌가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깊게 잠들지 못했다.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를 볼 때나 일을 할 때는 순간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는 자신과 관련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기획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다. 휴식 없이 항상 자극에 노출되어 그 자극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되면 뇌는 정작 중요한 정서적인 정보,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들의 정리, 미래에 대한 생각 등을 하지 못한다. 우울증, 치매, 자폐증, 강박증, 파킨슨병 등의 질환은 휴직이 뇌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뇌가 쉬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면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도 정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뇌 기능 탓에 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현대인은 잠깐 쉬는 동안에도 스마트폰을 하거나 무언가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빈둥빈둥하거나 멍하게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시간 동안에 뇌는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기획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아를 강화할 힘을 키운다.
멍 때리기가 필요한 이유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뇌가 스스로 휴식을 취하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행복이란 곧 뇌의 건강. 신경과학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란 결국 뇌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 그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분비하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을 평상시에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 어려우면서도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이야기다. 자, 우리가 행복해야지라고 한다면 뇌를 먼저 활성화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뇌는 우리는 이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근데 행복은 이성보다는 마음 쪽에 가까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다. 결국에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는 뇌를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니까. 하지만 행복이란 뇌가 편안한 상태에서 되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힘든 상황을 견디고 난 다음에 오는 평온함이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행복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정말 힘들게 한 다음에 샤워를 하면은 굉장히 개운하잖아요. 평소의 개운함의 한 200배? 그리고 똑같이 시원한 물을 마셔도 고생을 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다음에 마시는 그 시원한 물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통 후에 느끼는 행복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힘든 상황을 견디고 난 다음에 오는 평온함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행복까지도 바랄 것이 없고 힘든 다음에 편안해진 상황만 와도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 참 이것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돌기의 올림픽 때 크로스컨트리 10km 경기를 마지막 힘을 다해 꼴찌로 결승점을 통과한 여자 선수들이 쓰러져 고통스러우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신체에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힘든 경기에서 느끼는 신체 고통과 극도의 피로로 인해 분비된 코르티솔은 뇌의 선조체에서 도파민과 작용해 행복감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그러나 도파민이나 코르티솔이 단독으로는 행복감을 제공하지 못한다. 도파민이 기분을 일시적으로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유지하려면 코르티솔이 필요하다. 즉,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려면 코르티솔이 필요하다. 코르티솔은 불쾌감이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겪어야 분비되니 불쾌감과 불안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그러네요. 되게 재밌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고통을 겪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 이유가 불행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행복함을 알 수 있을까?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무슨 말이야? 불행함을 모르는 사람이 행복을 알 수 없고 행복을 모르는 사람도 불행을 알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삶을 알기 위해선 죽음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죽음을 알기 위해선 또 삶을 이해해야 하고 이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나. 재밌어요. 이 부분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참 이게 항상 빛과 어둠은 함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한 인간의 방어 기제 또한 행복을 위해 적용해 볼 가치가 있다. 프로이트는 이드의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생기는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식이나 행동을 방어 기제로 정의하고 이를 위계에 따라 나눴다. 그중 성숙한 방어 기제에는 이타주의, 예상과 기대, 유머, 승화, 억제, 친교가 포함된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힘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준다. 성숙한 방어 기제들은 뇌의 기능이나 구조가 전혀 밝혀지지 않았던 시대에 주창됐음에도 오늘날 뇌과학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행복의 비법들, 즉 도파민 및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잠깐 멈추는 이유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은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단어는요. 성숙한 방어 기제를 쭉 나열했는데 프로이트가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자, 예상과 기대도 아실 테고 유머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승화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승화를 표현하자면 더 높은 상태로의 전환이니까 어떤 목표에 대한 추구라고 하면 될까요? 목표 추구? 그걸 승화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는 시련의 아픔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니까 대체해서 뭔가 극복해 나가는 느낌? 네. 극복이라고 해야 되네요. 극복. 다음에는 억제가 있습니다. 억제. 억제는 인내로 봐도 되나? 억제를 인내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좀 다른가? 컨트롤인가? 컨트롤이겠죠? 자. 뭐야? 뭐 한 거야? 죄송합니다. 친교는 릴레이션십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억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억제. 억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네. 네. 어렵습니다. 억제가 좀 어렵습니다. 프로이트의 방대한 이론은 비록 현대 정신의학의 임상에서는 적용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인간 정신과 정신병리에 대한 이해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다. 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정신질환이 뇌의 문제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이 마음에 가서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래, 정신과 약은 뇌에 직접적으로 어떤 호르몬 변화라든지 어떤 작용을 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겠구나. 물리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겠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뇌에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마 제가 오늘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제 스스로 이 책에 대한 한 줄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에 따라 정신질환을 개설하는 치료법들 또한 나옵니다. 네, 나오네요.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약물치료 등과 같이 모두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뇌 기능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며 그런 만큼 개별적인 뇌 기능 이상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개인 맞춤형 치료를 더욱 활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지?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뇌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다. 마음챙김 명상, 템플스테이와 같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이 모였을 때 쾌락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 시스템이나 행복을 담당하는 세로토닌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다. 뇌를 깨워야 어떤 위기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또한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함께 읽기. 고통 끝에 오는 만족감이 더 값지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다. 메달을 딴 선수든 그렇지 못한 선수든 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집필하고 계시는 도중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나 봅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도 큰 박수를 보낸다. 연구에 따르면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거 너무 왜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여러분? 네. 로또 2등 되면 좋긴 한데 뭔가 되게 속상하지 않을까요? 네, 3등이 되면 그냥 마냥 좋을 것 같아요. 야, 3등이 어디야? 1등은 어차피 꿈도 못 꾸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야, 3등 됐다. 2등이면 많이 좀 뭔가 애매하지 않아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네. 참. 네, 사람의 마음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쉬워하지만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동메달을 땄기에 만족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 이를 반사실적 사고라고 한다. 실제 일어난 현실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비교해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도 밑줄을 좀 그어보고 싶네요. 반사실적 사고. 메달을 딴 선수는 그렇다 치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 심지어 꼴찌를 한 선수조차 경기를 끝내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우리는 금메달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 좀 나아졌지만 언론은 금메달을 딴 선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관심을 훨씬 덜 준다. 1등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일까? 우리 모두 1등과 최고에만 집착한다. 학교에서 줄곧 1등만 한 학생이 2등으로 떨어졌다고 좌절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1등에 대한 집착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게 된다. 설원의 마라톤이라는 크로스컨트리 10km 경기를 온 힘을 다해 달리고 거의 꼴찌로 결승점을 통과한 여자 선수들이 한동안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너무 행복해했다. 메달과 거리가 먼데도 왜 이렇게 좋아할까? 금메달이 최상의 목표였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 이 선수들이 행복해하는 이유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데서 오는 자기 만족감, 대견함, 자존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가 큰 응급 상황에 빨리 대처하도록 집중력을 높여주는 호르몬이다.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가 생기면 우리 뇌는 보상, 의욕, 행복 등과 관련 있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도 함께 분비한다. 그 새로운 자극과 변화에는 물론 스트레스도 포함된다.
크로스컨트리라는 힘든 경기에서 느끼는 신체적 고통과 극심한 피로라는 가혹한 시련으로 인해 분비된 코르티솔은 뇌의 선조체에서 도파민과 상호작용해 만족감과 행복감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물질들이 단독으로는 만족감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만족하려면 코르티솔이 필요하다. 즉,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불쾌감과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쾌감과 불안이 만족을 얻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올림픽 도전뿐만 아니라 모든 도전은 불쾌감과 불안을 일으킨다. 하지만 신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의지, 극도의 피로와 고통이라는 가혹한 시련이 결과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다. 역경과 고통을 겪으면 코르티솔과 도파민이 분비되고 상호작용하면서 만족감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쉽게 얻은 성과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성취감이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한다. 이 부분도 밑줄 그을게요. 우리는 쉬운 성공을 어느 순간 바라고 있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쉽게 살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네, 저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야 성취감이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개꿀 빨고 싶다고. 아, 채팅창에서 꿀 빨고 싶으시다고. 너무 재밌는데요.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만족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남과 비교해 생기는 우월감과 만족감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적 동기에서 시작된 자신의 행동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만족이다. 만족감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감정이다. 와, 이 부분도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만족감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감정이다. 만족해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네, 연결해서 밑줄을 그어보죠. 이제 우리는 남과 비교해 느끼는 상대적 성취감보다 자신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숙함을 보일 때가 됐다. 어려운 과제를 수행한 뒤 느끼는 성취감, 행복, 만족 등이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내적 가치다. 아, 네. 마지막까지 너무 큰 교훈과 보람을 주는, 유익함을 주는 오늘의 책,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 였습니다. 저는 오늘 유난히 또 오랜만에 밑줄을 좀 많이 그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몰랐던 사실들도 뇌라는, 뇌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해봅니다. 이 책 보면서. 내 뇌는 지금 어떻지? 상태가 괜찮은가? 제 뇌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어떤 모습일지 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본 것 같아요. 근데 뇌가 결국엔 감정을 다 뭔가 통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역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저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오늘도 역시 저 혼자서 신나서 뭔가 하나 알았다고 그러고 있진 않나 부끄럽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좀 더 저도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죠. 감사합니다.